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사무실 밖에서 지금 이 바닥에 이 하수관, 오수관 이 공사를 한다고 엄청 파내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뉴스를 좀 짧게 읽고 내일 좀 더 길게 또는 별도의 꼭지로 뉴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재건축 분담금 산정 방식이 상가주택에는 덤터기다. 뭔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주제의 기사인데요. 재건축 부담금 산정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고 이미 산정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단지들의 재건축 부담금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 몇 군데 안 나왔죠. 그래서 언론 등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던 데가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철거하려고 이렇게 막 씌워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정동의 136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 공동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것도 있지만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지역들, 다세주택이나 빌라나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이 재건축 사업하는 곳이 있어요. 방배동에 가면 방배 5구역, 방배 6구역, 방배 15구역, 방배 13구역 등등 이런 데들이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고요. 송파구에 지금 문정동 136 재건축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인 거죠. 이 단독주택지면 건물들이, 주택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빌라나 다세주택이나 이런 단독주택도 있겠지만, 또는 하층에, 그러니까 1층, 2층은 상가 또는 사무실로 쓰고, 그 윗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가주택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가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이렇게 겸용으로 있는 그런 주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을 산정하는 이 과정에서 상가주택이 불리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시는 이런 거예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안에 있는 상가주택이 하나 있고 단독주택이 하나 있어요. 상가주택은 예를 들어 3억 원, 단독주택도 3억 원인데 상가주택은 상가로 쓰고 있는 부분이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게 이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둘 다 아파트를 받아요. 근데 이제 재건축 후에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를 받는다라고 하면 3억짜리가 결국은 상가랑 주택이 포함해서 3억이었던 상가주택이 6억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단독주택 3억짜리가 6억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가액으로 보면 3억이 상승한 게 맞는 건데, 지금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가주택에서는 상가 부분이 아니라 주택 부분만 놓고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3억 원의 절반, 그러니까 상가 부분 1억 5천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이 주택 부분이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1억 5천만 원이 6억 원이 된 거라서 4억 5천만큼 증액이 됐다. 그거에 대해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재건축 초과이익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국토부 매뉴얼에서는 이런 상가 부분이 포함된 상가주택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계산하라는 내용이 매뉴얼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초과이익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 주체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사업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이제 정상이익을 제외한 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개발 사업을 통해서 증가한 개발 이익 부분을 이제 초과이익 환수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인 건데,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례도 얘기를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지금 문정동 136 조합 같은 경우는 2015년 6월 30일 추진위원회 승인일 기준 공시지가의 총액은 1,800억 원이었는데 2년이 지난 2017년 7월 사업 시행 인가 당시에 감정평가 금액 총액은 3,800억 원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땅도 파기 전에 지가상승분이 2천억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철거 착공도 시작도 안 했는데 추진 시점부터 이렇게 올라간 2천억 원의 금액 그 가액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업 이익으로 잡히면서 초과 이익에 포함되게끔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재건축 초과액 산정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 이 시점을 조합 설립 인가나 아니면 사업 시행 인가 정도로 늦춰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과도하게 가액이 잡히는 부분도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지적도 있대요. 근데 사실 살펴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주택 가격의 상승분 총액 부분을 이제 재건축 초과액 환수액 산정할 때 빼기 때문에 개시 시점, 그러니까 추진이 승인 시점에서부터 정기 예금 이자율 또는 이제 평균 주택가액 상승률 중에서 높은 수치를 곱해서 요 정상주택 상승분만큼은 빼준다 그랬으니까 실제 2천억이 다 적용은 안 될 거고 요 2천억 중에서도 그 부분 빠진 만큼이 더해지겠죠. 그러나 이 재건축 추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는 충분히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추진위가 지금 추진위가 승인되는 시점부터 잡는다라고 했지만 또 보면 이 10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사업이 종료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10년 전 가격을 시작 시점으로 본다.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한번 조금 꼼꼼하게 검토해봐서 합리적인 납득할 만한 그런 안이 나올 필요는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조합원별로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서 재건축 이익 환수 금액을 분담할 건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내게끔 할 건지 그 안을 세워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가이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리얼투데이에서 2월 달에 아파트 매매 거래 동향을 조사해서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한 내용의 어떤 꼭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외면받던 초소형 아파트의 귀환이다. 초소형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 소형평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대요. 자, 작년에는 매매 비중이 36% 정도 차지하던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매매가 50% 선으로 늘어났다. 이게 이유는 왜 그런 걸까 살펴보면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좀 비싼 아파트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대출 등 자금을 끌어다 쓰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가액 자체가 적은, 그러니까 매매 가액 자체가 적어서 대출 등 부동산 금융을 끌어들이지 않고 매수할 수 있는 소형에 대한 관심이나 기호가 높아지면서 매매가 늘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소형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작년 12월달 46%, 1월달 47%로 약간 올랐고요. 전국 기준으로 놓고 볼 때도 올해 1월 43%에서 2월 47%로 3% 정도 올랐다. 그리고 이 가격 측면에서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KB 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월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 2천만 원이었던 서울 소형 아파트 전용 22.8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는 2월달 6억 2,109만 원으로 0.02% 떨어지지는 않았고 미미하게 약간 상승한 반면에 전용 40제곱미터 미만의 초소형 아파트는 3억 2,281만 원에서 3억 2,355만 원으로 0.23% 더 올랐고, 그러니까 소형보다 초소형이 가격이 더 올랐고, 같은 기간 동안 대형 전용 135제곱미터 이상이나 아니면 중대형 전용 95에서 135 사이 또는 중형 전용 62.8에서 95.9 사이는 0.86에서 1.16%, 0.05% 하락. 그러니까 이 큰 평수 아파트들은 지금 작년 연말부터 올 초장에서 소폭 하락하거나 조금 하락한 반면에 소형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하게 올랐거나 초소형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오르는,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 다른 형태로
이 거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한편 근래 분양했던 서울의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도 30평형대 아파트보다 오히려 59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들의 청약 경쟁률도 더 높은 특성이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분양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확실히 그런 영향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이제 거의 주변 시세에 준할 정도로 약간 메리트 있는 정도로 가격이 높게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총 매가 자체가 적은 쪽으로 이 무주택 어쨌거나 무주택 지금 가점자에 따라서 분양을 받는 거니까 무주택인 분들이 주로 이제 청약하려고 보시는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 가액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작은 평형을 이제 신청해서 내려가는 경향도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이 과거에도 돌이켜보면 불황이 오거나 하락장이 오거나 경기가 침체될 것 같은 어떤 좀 안 좋은 기미가 보이면 중대형 평형에 대한 기여가 확실히 줄고 소형으로 줄여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경향을 사실 지난 하락장부터 사실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시 좀 돌아가고도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 부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분양시장이 올해도 양극화될 것인가? 머니에스 기사인데요. 자, 요 기사는 부동산 인포 쪽에서 DB를 줬나봐요. 보도자료를 줬나봐요.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지난해 2018년에 부산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32개 단지 12,359세대이고 청약자는 10만 4,293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8.43대 1이었다.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작년 부산이 본격적으로 가격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청약 경쟁률은 8.43대 1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청약을 했구나. 경쟁률도 보면 두 자릿수 경쟁률들이 있었던 지역들이 꽤 있었다는 거. 그래서 부산이 시장이 죽었다, 가격이 빠졌다, 조정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청약시장은 그렇게 우려할 수준으로 부산의 미분양들이 많이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경쟁률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는 여전히 시장의 에너지가 작년에 은근히 있었구나,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집니다. 작년에 분양한 단지들 중에서 부산에서 인기 있었던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 역세권 아파트라고 합니다. 북구 동래구 서구에서 인기가 높았던 3개 단지 모두 부산 지하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였고, 그 다음에 브랜드 아파트였고,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익숙한 브랜드 아파트였고, 뭔가 좀 더 있나 싶어서 봤더니 그 두 개가 다네요. 네. 아무튼 올해도 부산의 분양 물량이 나올 것 같고, 개중에 보면 사실 부산도 신도시 분양 물량도 있지만 정비사업 분양 물량들, 대단지 재개발 구역들 분양 물량들, 또 재건축, 유망 재건축 분양 물량들, 이런 애들도 올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같은 이런 어떤 부침, 아파트 단지별로 선호도가 확 쫓아가는 아파트, 선호도가 갈려서 미달이 나는 아파트, 이렇게 양극화될 것 같다. 그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올해 부산의 부동산 시장, 분양 시장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부산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부산 남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가격이 살짝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인다. 기사들 나왔죠.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래 가격 올랐다. 이제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면서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는 나머지 규제 지역들의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규제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풀릴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가 부산 부동산 시장의 가수요를 일으켜서 추가적으로 투자자들 또는 실수요자들이 이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될까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별개로
청약 경쟁률들 어떻게 움직일 건지, 올해도 참 좋은 분양 물량들 많을 텐데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건지 이런 부분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에는 잘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대요, 카더라 뭐 이 정도로 이 부산 부동산 기사를 읽었다라고 하면, 제가 자신 있는 얘기들, 좀 해볼 만한 얘기들이 있다 생각하면 올해는 좀 더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좀 굵직굵직한 자료를 발표했어요. 서울시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며 획일적인 아파트 건축의 양식을 탈피하겠다라고 해서, 민간의 정비계획 수립 전에 전 단계에서 서울시가 층수, 디자인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했고,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서울시의 정비사업 등등에 관여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 계획 수립하는 거는 일단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민간, 주로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죠. 이제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이 동네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끔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구청 통해서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 심의를 하다가 올라오면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길 이 안에 넣으시고 이제 하면서, 민간이 이제까지 만들어 갖고 왔던 거, 우리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재건축하고 싶어요, 우리 동네를 이런 식으로 재개발하고 싶어요라고 올리면 건축심의가 아니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빠꾸 넣고, 그러면서 시간이 굉장히 늘어졌다 이런 거지요. 그냥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공공에서 기획을 해서 가게 되면, 그럼 빠꾸 넣는 시간이 없으니까, 기존에 이렇게 늘어지던 시간이 20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단축될 거라고 하고, 그러면서 훨씬 사업도 빨리 되고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있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공공건축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서울시는 도시 속 섬처럼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를 주변과 연결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조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서, 아파트라는 거대 블록을 여러 개로 쪼개 보행로를 내고, 보행로 저층부에 커뮤니티 공간 설치에 담장을 실질적으로 허물고, 열린 공간을 만들어서 아파트가 아파트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주변 지역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이제까지 서울시가 주구장창 추진해왔던 공유, 이런 가치가 지금 드러나는 거죠. 성냥갑이 아닌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상 설계 공모전을 하도록 하고, 공모비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고, 특화 디자인 설계 뒷받침하고,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도시건축 혁신단도 50명 내외로 신설할 계획이다 라고, 이 도시의 경관, 서울시 100년 서울의 도시 경관을 혁신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이고,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어떤 경관, 도시 등등을 공공관에서 주도해서 나가겠다, 이런 어떤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기사를 보시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파트를 단지를 쪼개고 소규모 블록 중심으로 개발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그리고 민간에서 갖고 오는 정비 계획이 자꾸 빠꾸 먹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보고 있는 방향하고 민간이 보고 있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빠꾸 놓는데, 차라리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으라고 제시를 해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이 민간과 공공의 충돌이란 말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 아파트 주민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짓고 싶어하는 모양이랑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공공의 가치랑 상충되면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되게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공공에서 우리가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끔 먼저 모델을 줄게, 니들이 쫓아와. 이 공공이 굉장히 주도적인, 제가 생각할 땐 어떻게 보면 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떤 과거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솔직히. 과연 서울시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건축가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그런 도시 경관이나 비전이 앞으로 서울시가 가져야 될 정의가 맞는 건지, 이게 옳은 방향인 건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서울시가 계속 보여왔던 스탠스,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국토부의 업무계획 내용에 보면 이제 임대 아파트를 더 늘리게끔 하는 형태로 이제 이 정비사업도 관여하겠다, 해당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서울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도시계획 방향성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이 주도하는 이런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 민간, 그러니까 땅 갖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 재개발구역 또는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의 소유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어떤 갈등이 좀 더 길게 이어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기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보도자료나 아니면 질문 답변 기사에서 보면 이제 이런 공공이 주도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에서 또는 재건축에서 또는 이제 구릉지 정비 모델에서 이런 공공이 안을 먼저 제시하고 민간이 따라올 수 있게끔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어떤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든다고 했는데, 얼마나 호응해가면서 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호응해 갈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오세훈 시장 시절이나 그때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역세권 시프트라고 해서 당시에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더 올려줄 테니까 토지는 기부 체납하고 건축물은 표준 건축비로 서울시가 매입할 테니 용적률 더 받아서 아파트 많이 지어서 이익 나눠 먹자, 그런 걸 통해서 임대주택 공급하자,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가 추구하고자 했지만 해당 정비조합들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못 갔던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자, 당장 오늘 발표에서 거론됐었던 잠실주공 5단지 토지 등 소유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음마아파트라든가 앞으로 남아있는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은 이런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흥미로운 게, 재개발도 시범, 이런 공공주도의 재개발 사업도 시범 사업직으로 선정한다 그랬는데, 이게 기존의 사업 추진하고 있던 데를 걸 건지, 아니면 기존의 정비 계획이 아예 없는, 또는 기본 계획 자체도 없는, 아무 계획이 없는 그 지역을 새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없던 데들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추가로 재개발 구역으로 추진하면서 가겠다는 건지, 그러면 다시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어쨌거나 공공주도형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소리인 건지, 이런 부분도 되게 조금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릉지 형태도 시범사업 한다 그랬는데, 일단 시범사업지들은 어떤 모양새로 접근할 건지 4월달 정도에 발표한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 또 추가적으로 조금 한번 관심 있게 보고 나중에 부동산 TV 통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기사 나온 것만 놓고 좀 보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서울시에서 아마 이 해당 보도자료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미 나왔을 수도 있고, 보도자료 부분 따로 별도의 꼭지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유익했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또 바로 영상 올라오면 바로 안내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별도의 영상, 오늘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했었던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별도의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